집값이 오르면 팔기 싫고 떨어지면 못 판다는 게 부동산 시장의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곳곳에서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집주인들이 앞다퉈 가격을 깎고 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정부가 세금을 올린다고 하니까 오히려 매물이 쏟아진다는 점입니다. 세금 폭탄이 온다는 공포 하나가 수년간 꿈쩍 않던 부동산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5월 9일 이 데드라인을 앞두고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번 주말 사이에 호가가 8천만 원이나 떨어졌어요.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20년 경력의 중개사 김 대표는 모니터 속 매물 리스트를 보며 한숨을 쉽니다. 지난주만 해도 14억 원을 고수하던 아파트가 이번 주 들어 13억 2천만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같은 단지 다른 동에서는 11억 원짜리가 10억 5천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집주인들 마음이 급해졌어요. 전화 오면 첫 마디가 5월 전에 무조건 팔아달라입니다. 이런 현상은 서대문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등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비슷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2주택, 3주택을 보유한 집주인들이 일제히 가격을 낮추기 시작한 겁니다. 작년 같으면 억 단위로 깎아달라고 하면 집주인이 화부터 냈어요. 근데 지금은 먼저 얼마까지 내릴까요? 라고 물어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30년을 일한 박 소장은 이런 분위기를 처음 본다고 말합니다. 집값 하락기에도 IMF 때도 심지어 코로나 시기에도 집주인들은 버티기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가격을 낮춰서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5월 전에 팔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급매물 표시가 붙은 매물의 증가입니다. 부동산 앱에서 급매물 키워드로 검색하면 한 달 전보다 40% 이상 증가한 매물이 뜹니다. 매물 설명란에는 5월 전 계약 필수, 세금 문제로 급매, 가격 협의 가능이란 문구가 눈에 띕니다. 손님들도 알아요. 지금이 기회라는 걸. 그래서 더 낮은 가격을 부르죠. 집주인은 급하고 매수자는 여유 있고 완전히 판도가 바뀐 겁니다. 중개사들은 앞으로 4월 말까지 이런 추세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집주인들의 마음이 급해질수록 호가는 더 떨어질 것이고 실제 거래가는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5월에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수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집주인들이 이렇게 조급해하는 걸까요? 5월 9일. 이날이 지나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이날 완전히 종료됩니다. 그동안 한시적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연장되어 왔던 이 조치가 이번에는 정말로 끝나게 됩니다. 유예 조치 연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은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이를 재확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매년 되풀이되던 연장 관행을 이번 정부에서는 단호히 끊겠다는 게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실제로 지난 정부에서는 이 유예 조치가 2020년부터 매년 연장됐습니다. 2020년 12월에 1년 연장, 2021년 12월에 또 1년 연장, 2022년에도 2023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어차피 또 연장하겠지라는 학습 효과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투기와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게 우리의 원칙입니다. 그 첫 번째 조치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입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입니다. 정부는 이미 작년 11월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법적 절차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건 5월 9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시행되는 것뿐입니다. 국회에서도 이 조치를 막을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조차 다주택자 투기 억제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이 진짜라고 입을 모읍니다. 지난 몇 년간은 정부도 시장 충격을 우려해서 계속 시간을 줬어요. 하지만 이번 정부는 다릅니다. 5월 9일 이후와는 정말로 중과세가 부활합니다. KB부동산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원의 분석입니다. 시장도 이제 이것이 늑대 소년이 아님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오늘이 3월 중순이라면 5월 9일까지는 채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계약부터 잔금, 등기까지 완료하려면 최소 한 달은 필요합니다. 대출 규제가 있는 지역이라면 더 걸립니다. 실질적으로 거래를 마칠 수 있는 시간은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은 셈이죠. 시간은 촉박하고 집주인들의 조급함은 커져만 갑니다.
그런데 5월 이후에는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급한 걸까요? 82.5%. 이 숫자가 바로 다주택자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핵심입니다. 5월 9일 이후 주택을 팔 때 내야 하는 최고 세율입니다. 10억을 벌어도 8억 2,5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손에 쥐는 건 1억 7,500만 원뿐이에요. 세무사 이회계사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설명합니다.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세율입니다. 어떻게 이런 천문학적인 세율이 나올까요? 기본 양도소득세율은 6%에서 45%까지 누진 구조입니다. 차익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까지는 1주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중과세입니다. 2주택자는 기본 세율의 20%포인트가 추가됩니다.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가 더해집니다. 기본 최고 세율 45%에 30%포인트를 더하면 75%가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양도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75%의 10%는 7.5%입니다. 75% 더하기 7.5%는 82.5%가 나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더 와닿습니다. 강남구의 아파트 3채를 가진 A씨, 그중 한 채를 팔았더니 양도 차익이 10억 원 나왔어요. 5월 전에 팔면 일반 세율로 약 4억 원 정도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5월 후에 팔면 8억 2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4억 원이 더 나가는 겁니다. 세무법인 대표 박 회계사의 설명입니다. 똑같은 집을 똑같은 가격에 팔아도 5월 9일 전으로 세금이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더 큰 문제는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서울 대부분 지역, 경기 일부 지역이 여기 해당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오래 보유하면 세금을 깎아주는데 다주택자는 이 혜택도 못 받습니다. 15년을 보유했어도 공제가 하나도 없어요. 1년 보유한 것과 세금이 똑같습니다. 결국 다주택자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만 남습니다. 5월 전에 팔거나 아니면 세금 폭탄을 각오하고 버티거나. 강남구에서 중개업을 하는 최 대표는 최근 상담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예전엔 얼마에 팔까요? 였는데 지금은 5월 전까지 팔 수 있을까요? 입니다. 가격보다 시간이 중요해진 거죠. 특히 차익이 큰 집을 가진 집주인들의 조급함이 심각합니다. 10억, 20억 차익 나는 집이라면 세금 차이가 수억 원에서 10수억 원까지 벌어집니다. 20억 차익 나는 집이면 5월 후에는 16억 5천을 세금으로 내야 해요. 5월 전에 팔면 8억 정도인데 8억 5천만 원 차이입니다.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이죠.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렇게까지 강력한 조치를 계속 밀어붙이는 걸까요? 혹시 조금이라도 완화할 여지는 없는 걸까요? 5월 9일까지 잔금을 치르고 등기까지 넘겨야 합니다. 계약만으로는 안 돼요. 세무사 김 회계사의 말에 상담을 받던 다주택자 B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이 3월 중순인데 2달 안에 매수자를 찾고 계약하고 대출받고 잔금 치르고 등기까지 넘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고가주택은 더 그렇죠. 실제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선 매수자를 찾는 것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수억, 수십억짜리 집을 선뜻 사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설령 매수자를 찾아도 문제는 계속됩니다.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 규제로 대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15억 원 초과 주택은 LTV가 20%로 묶여 있어서 매수자가 현금을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12억짜리 집도 현금 9억 6천을 준비해야 해요. LTV 20% 적용 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중개사 정 대표의 한숨 섞인 말입니다. 게다가 토지거래 허가제가 적용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거래 허가를 받는 데만 2주에서 한 달이 걸립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아무리 빨리 계약해도 5월 9일 전에 마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현실적 어려움이 알려지자 시장에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인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는 이런 하소연으로 가득합니다. 정부도 이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긴급 내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실무진은 보완책을 검토했습니다.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건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기재부 관계자의 말입니다. 즉 잔금이나 등기가 5월 9일 이후에 이루어지더라도 계약을 5월 9일 전에 했다면 일반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들의 시간적 여유가 훨씬 늘어납니다. 계약은 빨리 할 수 있으니까요. 잔금과 등기는 한두 달 후로 미뤄도 됩니다. 현실적인 보완책이라고 봅니다. 세수 확보라는 정부 목표는 유지하면서도 시장 충격은 줄일 수 있죠. 부동산연구원 한 박사의 분석입니다. 다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정부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는 이 방안이 곧 발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4월 초쯤에는 공식 발표가 나올 겁니다. 5월까지 2달도 안 남았으니까요. 문제는 이런 보완책이 나와도 근본적인 그림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쨌든 5월 9일이라는 데드라인은 존재하고 그 이후에는 세율이 확 뛰어오릅니다. 시장의 긴장감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밀어붙이는 걸까요? 시장의 반발을 알면서도 왜 물러서지 않는 걸까요? 대한민국이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부동산 정책을 설명하며 가장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그의 부동산 정책 철학을 관통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부동산 간담회. 대통령은 40분간 발언하면서 불로소득이라는 단어를 7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일해서 버는 소득보다 집값 올라서 버는 소득이 더 큰 나라. 이게 정상입니까? 대통령의 질문에 참석자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 한 채 마련하기 힘든데 집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은 놀고 있어도 수억씩 벌어들입니다. 이런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특히 그가 강하게 비판한 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제도입니다. 주택을 오래 보유하면 양도세를 깎아주는 이 제도에 대해 대통령은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거용으로 실제 거주한 집이라면 당연히 혜택을 줘야죠. 하지만 투기나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집까지 세금을 깎아줄 이유가 있습니까?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를 구체화했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개편안은 명확합니다.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면 장기 보유 공제를 축소하거나 배제합니다. 다주택자는 더할 말도 없고요. 이는 사실상 세금 정책을 통한 주거 규범 확립 선언입니다. 집은 투자 수단이 아니라 거주 공간이어야 한다는 원칙의 천명입니다. 보수 언론과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재산권 침해다, 시장 경제 원리를 무시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격한 반응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한 어조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고통과 저항이 있을 겁니다. 압니다. 하지만 이 길이 옳은 길이라면 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참모들의 시장 충격 우려나 지지율 하락 가능성 보고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번은 정무수석이 여론이 안 좋다고 보고했는데 대통령이 옳은 일이면 지지율이 떨어져도 한다고 잘라 말했답니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번 양도세 중과 부활에 대한 찬반은 팽팽합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70% 이상 찬성하지만 다주택자는 80% 이상 반대합니다. 정부는 이미 다음 수순도 준비 중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임대소득세 현실화, 상속 증여세 개편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재부 세제실장의 말입니다. 양도세 중과는 시작일 뿐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계속 강화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강력한 정책에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정부의 의도대로 집값이 안정될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까요? 이번에는 진짜 집값이 잡힐 겁니다. 부동산 시장 분석가 이 박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는 82.5%라는 세율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강조합니다. 수익성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10억을 벌어도 8억을 세금으로 내는데 누가 투자용으로 집을 사겠어요? 그의 시나리오는 명확합니다. 5월 전까지 외곽 지역부터 매물이 쏟아질 것입니다. 강남등 핵심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세금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차익이 적더라도 파는 게 나은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차익이 크지 않은 지방이나 외곽 다주택자들이 먼저 움직일 겁니다. 2, 3억 차익 나는 집인데 세금으로 1억 6천, 2억 4천을 내야 한다면 차라리 지금 팔죠. 실제로 부동산 114 데이터를 보면 서울 외곽 지역의 매물이 한 달 사이 18%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강남권은 7%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 박사의 분석대로 외곽부터 움직임이 시작된 겁니다.
KB부동산도 비슷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5월까지 서울 전체 매물이 30-4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정도 공급 증가면 집값 하락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정반대 시나리오를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겁니다. 부동산 투자자 모임 대표 김 씨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는 과거 사례를 듭니다. 2020년, 2021년에도 규제가 강화됐죠. 그때 집값 떨어졌나요? 오히려 폭등했습니다. 왜요? 매물이 잠겼으니까요. 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세금이 너무 높아서 팔 수 없다면 차라리 버티거나 증여를 택할 것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세를 내는 게 양도세 82.5%를 내는 것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최고 50%입니다. 양도세 82.5%보다 훨씬 낮죠. 게다가 증여 공제도 있어서 실효세율은 더 낮아집니다. 세무사 최 회계사도 최근 증여 상담이 급증했다고 전합니다. 한 달 사이 증여 상담이 3배로 늘었어요. 다들 팔지 말고 자녀에게 주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학습 효과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규제를 강화했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풀어준 경험을 시장 참여자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규제가 강화됐는데 2022년에 완화됐잖아요. 이번에도 버티면 또 풀어주겠지, 이런 기대가 있어요. 중개사 박 소장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카페에는 2-3년만 버티자는 글이 자주 올라옵니다. 한국부동산원 연구위원은 두 시나리오가 모두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매물 출회로 가격 하락, 중장기적으로는 매물 잠김으로 공급 부족이 올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얼마나 일관성 있게 정책을 유지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흥미로운 건 집주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는 점입니다. 어떤 이는 지금이라도 팔아야 한다며 호가를 낮추고 어떤 이는 절대 안 판다며 버팁니다. 시장이 양분되고 있어요. 공포에 질린 사람과 확신에 찬 사람. 결과는 몇 달 후에 알 수 있겠죠. 과연 5월 이후 부동산 시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다른 경제 지표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른 경제 지표들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달러당 1,480원을 넘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이 1,483원까지 치솟으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수출 기업들은 환호했지만 수입 물가 상승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높으면 석유, 천연가스 같은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오릅니다. 결국 물가로 이어지죠. 경제연구소 이 박사의 우려입니다. 실제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돌파했고 전기가스 요금 인상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 아침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부처 장관 회의에서 한 이 발언이 시장에 전해지자 환율이 급락했습니다. 장 시작 1시간 만에 1,46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구두 개입의 위력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이 정부 의지를 확인한 거죠. 외환딜러 김 팀장의 분석입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1-2개월 내에 1,400원 전후로 안정시킬 것입니다. 외환 보유액도 충분하고 필요하면 시장 개입도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시장은 정부의 이런 의지를 신뢰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화요일 환율은 1,455원, 수요일은 1,448원으로 계속 하락했습니다. 환율과 함께 주목받는 또 다른 지표는 증시입니다. 코스피 5,000포인트가 눈앞입니다. 증권가는 들떠 있습니다. 코스피가 4,950선까지 올라오면서 역사적인 5,000포인트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미국에서 터진 관세 폭탄 뉴스가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한국 증시가 하루에 3% 넘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침착했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시장을 진정시켰습니다. 미국의 관세 발표는 협상 카드입니다. 실제 발효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경제수석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미국 측과 실무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반도체는 미국 공급망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산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 생산 비용이 올라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협상으로 마무리될 겁니다.
관세율을 낮추거나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로 타협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이슈가 일시적 변동성만 만들고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오히려 이런 조정 과정을 거쳐야 건강한 상승입니다. 코스피 5,000포인트는 분명히 돌파할 겁니다.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의 전망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모든 경제 이슈들이 부동산 시장과 미묘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올라 금리 인하가 어려워지고 금리가 높으면 부동산 거래가 위축됩니다. 증시가 오르면 자산 효과로 부동산 수요가 늘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경제 변수가 맞물려 돌아갑니다. 부동산만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죠.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앞으로 우리 경제와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는 않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 했던 말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거래세나 보유세 인상으로 집값을 끌어내리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선택한 것이 투기 수요 차단입니다. 양도세 중과가 바로 그 핵심 수단입니다. 투기와 투자는 구분해야 합니다. 실수요는 보호하되 투기는 엄단한다. 이게 우리 원칙입니다. 기재부 차관의 말입니다. 정부는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더 많이 줍니다. 문제는 다주택자입니다. 정부는 이들을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5월 9일 이후에는 예외 없습니다. 2주택이든 3주택이든 조정지역이든 비조정지역이든 82.5%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제 관전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첫째, 5월 9일까지 실제로 얼마나 많은 매물이 나올 것인가. 부동산 업계는 최소 3만 건에서 최대 5만 건의 다주택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서울만 해도 1만에서 1만 5천 건 정도입니다. 평소 한 달 거래량 약 5천 건의 2~3배에 달하는 물량입니다. 이 정도 물량이 단기간에 쏟아지면 가격 하락은 불가피합니다. 10에서 15% 정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연구원의 전망입니다. 둘째, 5월 이후 시장 반응입니다. 정부는 매물 출해, 가격 안정, 실수요자 매수 증가라는 선순환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매물 잠김, 공급 부족, 가격 재상승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정책 일관성이 관건입니다. 정부가 흔들리지 않고 밀고 나가면 시장도 따라올 겁니다. 경제학자 박 교수의 분석입니다. 셋째, 정치적 변수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집값이 급락하거나 거래가 막히면 정책 실패라는 비판이 쏟아질 것입니다. 대통령이 정치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킬 수 있을지가 변수입니다. 정치평론가 김시일 지적입니다. 한편 환율과 증시 같은 다른 경제 지표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환율은 4월 중 1,400원대로 안착할 것이고 코스피는 5,000포인트를 돌파할 겁니다. 미국 관세 이슈도 협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종합하면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거대한 실험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세금이라는 강력한 수단으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을 정상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성공하면 한국형 부동산 안정화 모델이 될 것이고 실패하면 시장 혼란만 가중될 겁니다. 앞으로 2달, 5월 9일이라는 데드라인을 향해 시장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급매를 내놓고 매수자들은 기회를 노리고 정부는 원칙을 고수합니다. 그 끝에는 과연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5월 9일 이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